안녕하세요. 전 현재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67세 여성 구독자입니다. 요즘 유튜브에 고부간 갈등에 관련된 사연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제 또래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공감하겠지만 내 자식에겐 아까운 것 하나 없이 좋은 것만 귀한 것만 주고 금이야 오기야 길러놨더니 부모 알길 우습게 하는 자식 같지도 않은 것들이 사연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기가 차던지요. 저 역시도 얼마 전까지 내가 그동안 왜 뼈 빠지게 고생을 하면서 자식 봉양을 자처했었나 우울증까지 올 것 같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이 세상에 효라는 기본적인 예는 살아있구나 하는 일이 있어 이렇게 사연을 제보하게 됐어요. 자식 가진 부모 입장에서 며느리를 둔 시어머니 입장에서 한없는 공감과 위로 그리고 응원을 보내주시는 마음으로 없는 제주 글솜씨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시집을 오게 됐어요. 저도 한땐 꿈이라는 것을 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듬어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 진로를 적는 칸 안에 선생님이라는 세 글자를 설레는 마음으로 적어 내려가던 시절이 있었죠. 6남매 중에 큰딸로 태어나서 고등학교까지 나온 것도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면 막내 동생 기저귀 갈아주기 바빴고 그렇게 바라던 선생님은 되지 못했지만 내 동생들 사랑으로 보듬어 키웠습니다. 6남매 키우느라 밤낮으로 일을 하는 부모님, 없는 살림의 자식만 왜 이렇게 많이 낳아놨냐, 왜 애 보는 일은 전부 다 큰딸인 내 차지냐 원망했었던 적도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대학을 못 가고 시장에 소 팔려가듯이 학교 마치고 어린 나이에 시집갈 때조차도요. 그래도 식당 하는 집이라서 평생 굶는 일은 없을 거다. 시아버지도 없고 시동생도 없어서 모실 식구 적으니까 그것도 네 복이다 생각하고 살아. 금순이 너 이름 지어준 할아버지가 네가 다른 건 몰라도 남편 복 자식 복은 있다고 했으니까. 똑똑한 내 딸 부모 잘못 만난 것이 죄지 죄야. 맨날 동생들만 챙기는 엄마가 그렇게 미웠었는데 큰딸 시집 보내면서 시집을 올 때 받아왔던 은수저며 금가락지며 나중에 막내 동생 대학 보낼 때 팔아 쓴다고 제 앞에선 그렇게 말했었던 친정엄마가 폐물까지 닥닥 긁어 내어주며 미안하다 우시는 것을 보고 마음에 조그맣게 남아있던 응어리가 전부 녹아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안 그래도 기우는 집안인데 홀 시어머니 모시는 집안으로 시집 보내면서 혹시라도 제가 그 집에서 가난한 집에서 시집 왔다고 기 못 펴고 살까봐 친정엄만 다른 것보다도 그게 제일 걱정이었나 봐요. 부모 자식 간에 신락 같은 미운 털은 있어도 평생 가는 응어리는 없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시집살이가 시작됐어요. 넌 친정에서 대체 뭘 배워왔길래 살림이 이 모양이야? 너 이렇게 할 거면 다시 네 친정으로 가라, 응? 차라리 내 아들 장가 한 번 더 보내고 사람들 손가락질 받는 게 낫지. 친정엄마가 그렇게 신경을 써줬어도 독한 시어머니의 시집살인 결국 못 당해내더라고요. 시집 가면서 저희 친정엄마가 우스갯소리로 그랬어요. 넌 시아버지도 없고 시동생도 없고 시누이도 없고 그러면 시집살이가 반에 반반쯤 되지 않겠냐고요. 시어머니가 이 악물고 없는 사람들 목까지 다 긁어다가 시집살이를 시키더라고요. 아무리 집에서 동생들 돌보면서 집안 살림 다 했던 저지만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해서 시집 와가지고 살림을 해봤자 뭐 얼마나 잘했겠어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침상 차려가지고 내가면 새 숟갈을 안 뜨고 트집을 잡고 숟가락을 집어던지고 날이 좀 추워져도 며느리 따뜻한 물 쓰는 게 아깝다고 옆에서 감시를 하고 계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땐 그런 시집살이가 그냥 당연한 줄 알고 살았다니까요. 과부로 오래 사셔서 그런지 아들에 대한 집착은 또 얼마나 심하시던지 밤이고 낮이고 불러대는데 애가 제대로 들어서겠냐고요. 그러면 또 애 못 가진다고 툭하면 새며느리 들이자고 그러시는 겁니다. 아마 제가 아니라 새며느리가 들어와도 똑같이 하셨을 분이에요.
그렇게 결혼을 하고 10년 동안 시어머니 수발 든다고 간절히 원하던 애는 안 들어서고 살이 몇 킬로나 빠지고 하루는 스트레스 때문에 위가 꼬여가지고 퇴근한 남편이랑 셋이서 저녁을 먹고 있다가 그대로 눈이 뒤집어져서 쓰러졌어요. 병원에 누워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찾아와가지고 의사한테 당장 퇴원시키라고 얘 여기 이러고 누워있으면 우리 집안 살림은 누가 하냐고 소리를 질렀다니까요. 이거 지금 집안일 하기 싫어서 순쇼하고 있는 거라니까. 아이고, 네가 이제 10년 살더니 아주 구렁이가 다 됐구나. 구렁이가 다 됐어. 이런 식으로 병원에 며칠 누워가지고 장깨 부리면 내가 사과라도 할 줄 알았냐? 어머니, 나도 이제 지긋지긋해서 못 살겠어요. 병원까지 오셔서 그게 할 소리예요? 이 사람 죽는 꼴 난 못 보니까 내가 그냥 어머니랑 영 끊고 살랍니다. 어머니 아들, 어머니가 내쫓은 거예요. 평생 자기 어머니한테 반항 한 번 안 하고 살았던 남편이 그때 버럭 화를 내면서 분가 선언을 해줬고 시어머니 병원에서 불려시 같은 게 집에 잘못 들어와서 부모 자식 인연 다 끊어놓는다고 뒷골 잡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속으로 생쇼는 대체 누가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평소에 자기 어머니라면 끔찍하게 생각했었던 남편이었고 그러니까 제가 그 모진 시집살이 10년 동안 당하고 살고 있을 때도 방관자처럼 모른 척하고 있는 거라 생각했는데 그때 정말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제가 병원에서 퇴원을 하기 무섭게 아파트를 얻어 분가로 하더라고요. 기분이 참 시원섭섭했죠. 이렇게 쉽게 끝날 수 있는 거 그동안 대체 왜 안 하고 살았나 하고요. 그동안 어머니 견디느라 많이 힘들었지. 나도 어머니 혼자 고생한 거 아니까 죄송스러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이러다 마시겠지. 나이 좀 더 드시면 나아지겠지 하고 참고 살았는데 당신 그렇게 쓰러지는 거 보니까 이러다 사람 잡겠다 싶더라. 그동안 내가 미안했어. 결혼하면 당신이 내 식구인데 그것도 모르고. 앞으로 어머니한테 오는 연락 절대 받지도 말고 전화번호도 다 바꿔놔. 남편이 아주 싹싹 빌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쓰러지는 거 보고 진짜 딱 죽는 줄 알았다면서요. 그렇게 10년 만에 시댁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됐었네요. 참 이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 봐요. 10년을 그렇게 노력해도 들어설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던 애가 분가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딱 들어서더라고요. 애 생겼다는 소식 알고 나서 제가 먼저 남편한테 넌지시 얘기를 했죠. 그래도 시어머니께 말씀은 드려야 하지 않을까 하고요. 물론 미워 죽을 것 같았던 시어머니지만 그래도 누구보다 손주를 기다리셨던 분이기도 했고 시어머니 말씀처럼 제가 괜히 부모 자식 간의 인연 끊어놓는 건 아닐까 한편으로 마음이 무겁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굽히고 들어가면 어머니 변하는 것 없이 예전처럼 똑같이 돌아오실 분이라고요. 시어머니를 제가 잘 알겠어요. 평생 같이 살던 남편이 더 잘 알겠죠. 저도 군소리 안 하고 저희 친정에다가만 애가 졌단 소식 알리고 그렇게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한 발 더 빠르셨어요. 평생 아들만 바라보고 사셨던 분인데 어디 집 하나 분가했다고 그렇게 빠르게 자기 자식 포기가 되셨겠어요. 아들 가지고 6개월쯤 됐을 때인가 누가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아니, 어머님 여긴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왜? 어차피 니들 나가봤자 부산바닥인데 내가 설마 모르고 있을 줄 알았냐? 진찰이 그놈 새끼도 그놈 새끼지만 너도 너지. 어떻게 우리 집안 핏줄을 배에다 품고 입을 싹 씻을 생각을 했단 말이야. 너 이 앞에 쓰레기 내놓은 것만 봐도 어떻게 사는지 빤히 보인다. 애가 졌다고 집안일은 아주 싹 다 내팽개치고 내 자식한테 다 밀어놓고 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럴 거면 너 다시 집으로 들어와라. 내가 기회 주는 거야. 사람들이 그동안 그렇게 당하고 살아서 그런지 대문 앞에 시어머니 얼굴 보는 순간 진짜 애가 잘못될까 싶을 정도로 심장이 철렁하더라고요. 입덧이 한창 심해가지고 제가 쓰레기도 못 버려서 애기 아빠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쓰레기를 버려줘서 봉투를 꽉 묶어가지고 문 앞에다 내놨는데 무슨 트집을 잡고 싶으셨던 건지 바깥에 내놓은 쓰레기 봉투는 다 풀어 헤쳐놓고 이것만 봐도 살림이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다시 집으로 들어오셔라. 그 소리를 하는데 예전에 시어머니 밑에서 무조건 예예 소리하면서 고개 숙이던 땐 저도 뱃속에 애가 없을 때잖아요.
여잔 약해도 엄마는 강하다고 다다다 쏘아붙이는 시어머니 얼굴 보니까 내 애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앞서더라고요. 힘으로 밀고 들어오시려는 시어머니 집 안으로 못 들어오시게 문 막고 그랬어요. 안 간다고요. 어머니, 여태까지 어머니 아들 그렇게 끼고 사신 걸로는 만족이 안 되세요? 그럼 어머니 아들만 데려가세요. 제 아들은 못 데려가요. 제 아들은 여기서 저 혼자서라도 키울 거니까 어머니 아들이나 데려가세요. 뭐? 야, 그게 왜 네 아들이야? 내 손주야. 박씨 집안 핏줄이지. 이게 어디서? 얘가 왜 박씨 집안 핏줄이에요? 내 뱃속에서 내가 기른 내 자식이에요.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한 번도 그렇게 대든 적 없었던 며느리가 바락바락 대드니까 기가 막히셨겠죠. 시어머니 팩 밀치고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숨이 가빠오는데도 순간 잘했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뒤늦게 집에 돌아와서 그날 낮에 있었던 상황을 알게 된 남편이 또 시댁으로 찾아가 정말 자기 죽는 꼴 보고 싶냐면서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한바탕 엎고 시어머니에게 난리를 치고 돌아왔고 정말 제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시집살이도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괜히 부모 자식 간 생이별 시킨 것 같아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뒤늦게나마 완강하게 제 편을 들어준 남편이 고맙기만 했죠. 여튼 제가 그런 혹독한 시집살이를 당한 경력이 있어서 그런 건진 몰라도 아들을 낳고 나서 눈앞에 아들 예쁜 것도 예쁜 거지만 남편한테 옛날부터 그런 얘기 참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며느리를 들이면 내가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면 하는 소리요. 남편은 그때마다 애 커서 장가 보내려면 아직 한 세월 남았는데 뭐 벌써부터 그런 소리를 하냐고 밉지 않은 타박을 했지만 전 한순간도 진심이 아니었던 적이 없네요. 진짜야 여보. 난 내가 시집살이 심하게 당해서 그런지 나중에 내가 며느리 보게 생겼으면 난 정말 귀한 손님처럼 대접하고 금이야 옥이야 아끼기만 할 거야. 좀 실수해도 실수하는구나 눈 감아주고 절대로 며느리한테 화도 안 내고 그냥 사랑만 해주면서 그렇게 품어줄 거야. 아이고 그게 어디 말처럼 쉬운 줄 알아? 우리 어머니가 좀 유난스러운 시어머니긴 하지만 아들 낳고 나서 시어머니 되면 다 똑같다고 하더라. 시집살인 그렇게 당했던 사람도 다 시어머니 노릇하려고 한다고. 난 절대 안 그럴 거라니까. 우리 집엔 무조건 아들보다 며느리가 1순위야 1순위. 남편은 제 말에 웃으면서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해도 결국에 아들 낳고 아들 결혼시키면 다 똑같은 시어머니가 된다면서 핀잔을 줬지만 난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 혼자서 굳게 다짐했죠.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저희 아들도 자라면서 저와 남편에게 기쁨만 주었던 아이였어요. 고된 시집살이를 견디고 품에 안게 된 아이였으니 저한텐 조금 더 특별한 마음도 있었는데다가 누굴 닮았는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속을 그렇게 잘 헤아려 주던 아이였거든요. 갓난아기 때부터 제가 드라마 보면서 울고 있으면 그 조그만 애가 제 얼굴 빤히 들여다보고 있다가 자기도 눈물이 그렁그렁해져선 휴지를 들고 와가지고 제 앞에서 자리를 잡고 앉아서 울지 말라고 제 손을 잡고 휴지를 뜯어주는 겁니다. 그 조그만 애가 뭘 안다고요. 아들이라면 다 겪는 사춘기도 조용히 잘 지나갔고 전 사실 꽤나 복받은 엄마였죠. 아들 가진 엄마들은 아들이랑 거의 혈투 아닌 혈투를 벌이느라 우악스러워지기 십상인데 전 아들 둔 엄마치곤 순하고 착한 아들 덕분에 굉장히 우아한 하루하루를 보냈거든요. 딱 하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남편이 일찌감치 세상을 떠났던 거요. 당신 그렇게 결심하는데 어디 나중에 아들 장가 보내고 시어머니 노릇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자 했던 남편은 아들 장가 보내는 것도 못 보고 갑작스러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고 그때도 제 옆에서 말없이 곁을 지켜주었던 건 오로지 아들뿐이었습니다. 이제 이 넓은 세상에 남아있는 것이 아들과 저 딱 둘뿐이라 생각을 하니 기분이 참 싱숭생숭하더라고요. 엄마 뭐하고 계셨어요? 나 없다고 또 밥도 안 챙겨 드시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일은 무슨 그냥 회사 퇴근하고 엄마 생각나서 전화해봤지. 요즘 통 연락을 못 드린 것 같아서. 아들이 엄마한테 전화하는데 별 이유 있어? 아유, 회사 다니느라 바쁠 텐데 무슨 엄마까지 챙기고 그래. 그나저나 아들은 만나는 사람 없어? 밖에 날도 좋은데 이런 날 퇴근하고 엄마한테 전화하는 게 아니라 여자친구랑 데이트할 생각을 해야지.
엄마 이제 바라는 거 하나도 없다. 그냥 우리 아들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사는 거 딱 그거 하나만 바래. 혼자 남은 내 아들을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전전긍긍하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아들은 훌쩍 커서 군대를 다녀오고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회사로 취직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미로부터 독립할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더라고요. 난 보통의 엄마들이랑 다르게 살아야지, 결혼하고 애 낳고 이런 일들로 자식에게 압박감이나 부담감을 주지 말아야지 싶었는데 나이 먹고 나니 다 똑같더랍니다. 혼자 살고 있는 엄마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는지 걱정스러워서 연락한 아들에게 고맙다 소리보다 넌 요즘 만나는 사람 없냐? 요즘 사람들 자꾸 결혼 안 하려고 그러는데 혼자 살 생각하면 안 된다. 옆에 좋은 짝 있어야 되는 거다. 잔소리로 이어지게 되더라고요. 엄마 아들이 얼마나 잘난 사람인데 설마 만나는 사람 없겠어? 엄마 나 진지하게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안 그래도 조만간 집에 데리고 가서 인사 한번 시키려고 했어. 서울 아가씨라 엄청 사근사근하고 예뻐. 어머 그래? 아 왜 진짜 말을 안 했어. 난 네가 만나는 사람 없는 줄 알고 주변 사람들한테 선이라도 부탁해야 되나 어째야 하나 걱정하고 있었는데 너무 잘 됐다. 그러지 말고 얼른 데려와서 인사시켜. 그런데 그때 아들로부터 정말 뜻밖의 기쁜 소식을 듣게 됐어요. 서울 올라가서 조용히 회사 생활만 하고 있는 줄 알았던 아들이 최근에 만나는 여자가 생겼다면서 조만간 집에 데리고 와 인사를 시키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아들 키우면서 한 번도 저한테 여자를 만나느니 이런 얘기를 안 해서 얘가 설마 결혼할 생각이 없나 걱정스럽기도 했는데 다 결혼할 사람 정해지면 보여주려고 그렇게 미뤘던 거구나 싶어서 어찌나 안심이 되던지요. 며느린 보기 전부터 마음에 쏙 드는 상태였죠. 제 아들이 좋다고 하면 만사가 오케이인 사람이었으니까요. 아들, 이번 주에 내려올 때 어떻게 내려오려고 그래? 기차표 끊지 말고 어지간하면 좀 피곤하더라도 네가 운전해서 내려와. 그 아가씨 부산 자주 안 와봤을 거 아니야. 언제 또 기차에서 내려서 택시 타고 뭐하고 가뜩이나 긴장하고 힘들 텐데 그런 거 신경 안 쓰게 네가 잘해야지. 뭘 좋아할지 몰라서 장을 잔뜩 봐두기는 했는데. 엄마 미안해서 어떡하지? 이번 주에 내려가기로 한 거 아무래도 약속을 좀 뒤로 미뤄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친구 회사에 지금 급하게 일이 좀 생겨가지고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해요. 나도 엄마가 막 준비하고 계실 것 같아서 미리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나도 오늘 아침에 들은 얘기라서. 아니야 뭐 니들이 회사 생활하면서 바쁘다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런 거지 뭘. 아이 그런 걸 가지고 마음 쓰고 그래. 음식이야 뭐 해가지고 옆에 이웃들이랑 나눠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인사 오긴 오는 거지? 그럼 엄마 당연히 가지.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또 다시 연락드릴게요. 인사 오겠다고 해서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처음에 얼굴 한번 보기도 그렇게 힘들었었네요. 처음엔 며느리네 회사에 일이 있어서 못 내려온다고 하더니 몇 번이나 그런 상황이 반복되고 나니까 얘네 사이에 지금 무슨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인사를 못 내려오고 있는 거구나. 엄마들은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딱 알겠더라고요. 혹시나 홀어머니라는 제 처지 때문에 며느리가 결혼 망설이는 건가 싶어서 아들은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는데 괜시리 부담이 되어 제가 먼저 아들에게 연락했어요. 혹시 두 사람 사이에 뭐 문제라도 있는 거냐고요. 괜한 걱정인 거 아는데 엄마가 혼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아가씨가 괜히 부담감 느끼고 그러는 게 아닌가 싶어서 영 마음이 불편해서 말이지. 엄마 정말 너한테 기댈 생각 하나 없고 내가 너한테 한 번 얘기한 적 없는데 사실 네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랑 네 할머니 이름으로 된 걸 내가 좀 받아둔 게 있어. 어차피 나 죽고 나서야 다 네 목 될 것들이지만 그래도 노후 준비도 제대로 해놓고 했으니까 걱정 말라고 전하라고. 엄마 그런 거 아니에요. 엄마가 뭐가 부담스럽다고. 내가 괜한 걱정 끼쳐드린 것 같아서 죄송스럽네. 정말 일이 바빠서 그랬던 거니까 괜한 오해하지 말고 제가 시간 맞춰서 금방 내려갈게요. 알겠죠? 남편이 그래도 세상 떠나기 전에 이거 물려주는 건 아들한테도 어지간하면 말하지 말라고 저한테 그랬거든요. 혼자 남겨두고 가서 미안하다면서 저도 세상에 믿는 구석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요.
그래서 아들한테도 말을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그래도 이 말을 해야지만 제 마음이 좀 더 편해지겠다 싶더군요. 아들은 그런 것 때문에 아니다. 괜한 걱정하지 말아라 했지만 이게 타이밍이라는 게 참 그랬던 건지 뭔지 몰라도 제가 아들한테 그 얘기를 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이 그렇게 미루고 미루던 인사를 오게 됐습니다. 아이고, 우리 태호가 이렇게 예쁜 아가씨를 만나고 있어서 꽁꽁 숨기고 있었구나. 그래, 오는데 안 힘들었어요? 부산은 초행길이라서 많이 어려웠을 텐데. 아유, 뭐가 입에 맞을지 몰라서 이것저것 차려봤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진작 찾아뵙고 인사드렸어야 됐는데 제가 너무 늦게 온 것 같아서 죄송해요. 아이고, 태호야, 넌 어디서 이렇게 예쁘고 참한 아가씨를 데려왔어? 난 평생 여기서만 살아가지고 서울엔 이렇게 죄다 곱고 하얀 아가씨들만 있는 거야? 아휴, 어쩌면 말도 이렇게 이쁘게 할까? 며느리 첫인상은 정말 좋았습니다. 혹시나 날 싫어하면 어쩌나, 어색해하면 어쩌나, 저 혼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막상 얼굴 보면 또 다르다고 집에 인사를 하러 온 며느린 처음 본 저한테도 어머님 소리를 서스럼 없이 하면서 참 살갑게도 굴더라고요. 그런 며느리를 바라보는 아들의 눈에서도 다정함이 뚝뚝 묻어나오는 것 같아서 아, 이젠 품 안의 자식 내보낼 때가 됐구나 싶었어요. 엄마가 보기엔 어떤 것 같아? 내가 진짜 저 사람 만나려고 회사에서 몇 개월을 쫓아다녔는지 몰라. 엄마 무조건 내 결혼 허락해 주실 거죠? 그래, 딱 보니까 네가 더 좋아하는 게 티가 아주 잘 나서 보기 좋더라. 허락이고 말고 할 게 어디 있어. 엄마 그냥 너 좋다면 좋다니까. 아가씨가 성격도 좋고 말하는 것도 예쁘고 딱 봐도 가정교육 잘 받은 태가 나더라. 둘이서 행복하게 살면 엄만 그걸로도 만족이야. 물론 완벽하게 순조로운 결혼 준비는 아니었어요. 딱 한 번 위기 상황이 왔었던 것이 사돈댁을 뵙는 상견례 자리에서였죠. 결혼 이후에 제가 며느리에게 꼼짝하지 못하는 시어머니가 됐던 것도 어떻게 보면 다 그 자리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돈댁을 처음 만나는 자리라 어찌나 긴장이 되던지요. 마른 침을 꼴딱꼴딱 삼키면서 뭐 보통의 상견례 자리가 그러듯이 덕담을 나누고 혼순이 예물이니 꼭 필요한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식사를 하던 안사돈께서 갑자기 숟가락을 딱 내려놓으시더니 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애들 잘 살게 놔두심이 좋겠다고요. 처음엔 무슨 뜻으로 저런 소리를 하는 건가 못 알아들어서 어안이 벙벙했죠. 솔직히 전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때 그렇게 내키지만은 않았어요. 딸이 없어서 제 마음 다 이해 못하시겠지만 꼭 모시고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홀어머니 있는 집에 딸 보내면서 마음 안 졸일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노후 준비도 잘 되어 있고 걱정할 정도 아니라고 해서 저도 눈 한번 딱 감는 심정으로 딸 내어드리는 거예요. 저 정말 우리 딸 귀하게 키웠습니다. 시집살이니 뭐니 그런 거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유, 안사돈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더 잘 이해합니다. 왜 모르겠어요. 당연히 마음이 편치만은 않으시겠죠. 그런데 정말로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주연이 처음에 저희 집에 인사하러 왔을 때 속으로 그랬어요. 난 무조건 우리 집에서 며느리가 1등이다 하고요. 이런 자리에서 꺼낼 소리는 아니지만 저도 시집살이 호되게 당하고 고생했던 사람이라서 젊을 때부터 며느리 들이면 절대로 시집살이에 시자도 안 나오게 잘 대해줘야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 엄마. 우리 어머님이 나 갈 때마다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시집살이 시키고 그러실 분 아니니까 괜히 상견례장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지 마요. 어머님 그렇게 앞뒤 꽉 막힌 분 아니야. 기분이 상할 수도 있었지만 솔직히 딸 가진 부모 입장에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걱정이라고도 생각을 했고 괜한 걱정은 아니다 싶어서 저도 잘 알아들을 수 있게끔 말을 드렸고요. 제 얘기를 들으신 사돈 내외도 그제야 마음이 좀 누그러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제 오랜 숙제였던 아들 결혼을 무사히 마치게 됐습니다. 결혼 후에도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을 보는 건 쉽지 않았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못된 시어머니일지도 모르겠지만은요.
친정 식구들, 시댁 식구들도 그렇게 많지 않아 명절에 차례 지내는 것도 그냥 동네 시장에서 전 부친 거 사와 간소하게 하는 정도였는데 이거라도 할 걸 그랬나 싶더라니까요. 이런 특별한 행사가 아니면 아들 며느리 얼굴 보기가 워낙 힘드니까요. 두 사람 다 회사 다니느라 바빠서 그렇다는 걸 알면서도 원래 결혼 전엔 그랬던 애가 아니니까 저도 모르게 자꾸만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한 번도 아들과 말다툼이 있었던 적이 없었는데 오히려 결혼을 하고 나서 크든 작든 투닥거리는 일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엔 탓을 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항상 며느리가 있었고요. 엄마, 혹시 주연이한테 전화했었어요? 내가 뭐 특별한 일 아니면 먼저 전화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면 시간을 좀, 너무 이른 아침이라 늦은 저녁에 전화하지 말라고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아니, 그러면 내가 너네 회사 있을 때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아니면 언제 하란 말이야? 지난번엔 점심시간 맞춰서 전화하니까 회사에서 업무에 집중하기도 바쁜데 퇴근하고 전화하면 안 되냐면서 전화 한 번 하는 것도 이렇게 눈치 보면서 장단을 맞춰야 하니? 해도 너무한다 진짜. 아니 엄마 제 얘긴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전화한 것도 다 니들 편하라고 한 거 아니야. 아버지 기일에도 못 내려온다고 그러기에. 그래 그러면 나중에 둘이 시간 될 때 낙골당이라도 같이 가라. 그것도 니놈 자식 전화 안 받아서 주연이한테 정말 몇 달 만에 한 통 했다.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든다니? 그렇게 시댁 꼴도 보기 싫어서 결혼을 어떻게 했어? 나는 엄마가 그런 일로 전화하신지도 몰랐지. 죄송해요. 내가 괜히 오해를 해가지고. 그런데 엄마 주연이가 뭐라고 한 거 아니야. 그냥 내가 지레 짐작으로 한 소리예요. 괜히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아들은 장가가고 난 이후로 맨 며느리 편만 들은 것 같고 이 나이 먹어서 유치하게 편가르기 해서 싸우자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서운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더라고요. 애들이 워낙 바쁘고 거리가 있으니까 애가 집에서 살림만 하는 것도 아니고 두 사람 다 회사 생활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1년에 한두 번 겨우 얼굴 볼까 말까 하더라도 전화는 툭 하면 받지 않고 돌려버리기가 일쑤여도 아쉬운 내색 한 번을 안 했어요. 처음에 인사 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머님 소리를 하면서 살갑게 달려들던 며느린 결혼을 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찬바람 쌩쌩 부는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됐죠. 며느리가 부담스럽기라도 할까봐 전화를 하고 싶은 마음도 만나고 싶은 마음도 최대한 눌러 참고 있었던 전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엄마 주연이 임신했대요. 그래서 애가 그렇게 요즘 예민했었나 봐. 우리 엄마 곧 할머니 되겠네. 엄마도 나 가졌을 때 이랬어요? 아직 입덧 시기도 아닌 것 같은데 집에서 냄새나서 밥을 못 먹겠대. 뭐? 그게 정말이야? 아이고 축하할 일이다. 정말 사돈들한테 연락했고 그리고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주연이 얼굴도 볼 겸 반찬이랑 좀 해가지고 엄마가 한번 올라갈게. 다른 건 몰라도 주연이가 우리 집에 오면 내가 해준 동치미는 잘 먹었거든. 체할 때 먹으면 속이 쑥 내려간 것 같다면서 그거 해주면 잘 먹을 거다 아마. 그러던 중 며느리의 임신 소식을 듣게 됐어요. 애가 그래서 그동안 더 예민하게 굴었던 건가 싶기도 해서 마음에 조금 남아있던 응어리가 눈 녹듯이 사라지더라고요. 반가운 마음에 집에서 이것저것 해가지고 급하게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며느리가 아니라 정말 내 딸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입덧 때문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입에 맞는 걸 빨리 찾아서 뭐라도 먹여야겠다 싶은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냥 전화 한 통만 하시면 되지 뭘로 서울까지 올라오셨어요. 어머님 힘드신데. 이거 다 반찬이에요? 저희 집 냉장고도 작아서 다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먹다가 다 못 먹으면 버리던가 해야죠 뭐. 정리도 일인데 참. 정리할 거 하나 없다. 내가 다 정리해가지고 가지고 온 거라서 그냥 통 그대로 냉장고에 넣기만 하면 돼. 그래 얼마나 고생했어. 그동안 애 갖는다고 그렇게 노력을 하더니만 병원은 다녀와 봤고 어디 다른 데 안 좋은 데는 없다고 하든 내가 산모한테 뭐 좋을지 몰라서 미역이랑 영양제랑 좀 사왔다. 병원에서 그냥 스트레스 받지 말고 관리 잘 하라고 하더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한달음에 올라간 아들네 집이었는데 어째 며느린 저를 영 불편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처음에 내가 임신 중이라서 좀 예민한 구석이 있어 그런가 싶었는데 아들이 저녁은 힘드니 나가서 외식을 하자 그러니까 며느리가 자기는 속 안 좋아서 안 나가고 싶다 딱 잘라서 말하는 거 보고 내가 불편해서 그러는구나 싶더라고요. 저녁은 무슨 저녁이야. 얼굴 보고 축하해줬으면 됐지. 나도 그러려고 온 거다. 아니 엄마 그래도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셨는데 저녁은 같이 드셔야지. 여보 좀... 아들의 눈치에 못 이겨서 며느리도 나가는 것 같았고 식사 자리가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요. 쟤는 내가 뭐가 저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럴까. 오기 전에 전화로 허락이라도 받고 와야 하는 건가. 그렇다고 하기엔 올라가겠다 아들에게 미리 얘기도 다 했는데 대체 문제가 될 게 뭐가 있나 싶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이런 생각까진 안 하려고 했지만 내가 낳아놓은 내 아들인데 내 아들 집에 오는 건데 이렇게까지 눈치를 봐야 할 필요가 있나 생각이 거기까지 가니까 저도 감정적으로 기분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제 얼굴 빤히 들여다보고 자기 엄마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귀신같이 맞추는 아들이 옆에 있어서 그런지 제가 기분이 상했다는 걸 바로 알아차린 것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전 당연스럽게 역으로 가겠거니 했는데 아들이 먼저 저한테 여기까지 오느라 피곤하셨을 텐데 집 구경도 좀 더 하고 하루 자고 가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아유 아무리 그래도 니들 불편하게 내가 어떻게 그러니 그냥 역으로 데려다 주면 되는걸. 주연아 우리 엄마가 우리 집 오는데 불편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 나 장모님 장인어른 오셨어도 똑같이 했을 거야. 설마 그런 걸로 불만 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지? 그러면 나 진짜 실망할 것 같아서 그래. 아들이 저렇게까지 단호하게 얘기하니까 며느리가 거기서 기분 나쁘더라도 어떻게 더 할 말이 있어요. 아무 말 못하고 입 꾹 다물고 말더라고요. 내가 정말 아들네 집에서 하루를 자고 가도 되나 싶다가도 아들이 그렇게 며느리 앞에서 자기 엄마 편을 들어줄 것이 고맙기도 하고 그래도 내가 자식을 영 잘못 키우진 않았구나 싶어서 괜시리 뿌듯하고 그러더랍니다. 저도 참 주책이죠. 그렇게 손님 방을 내어주고 까무룩 잠에 들었어요. 아무래도 오랜만에 버스를 타서 그런지 저도 몸이 여간 피곤했었나 봐요. 나 임신해서 비위 약하다고 몇 번이나 얘기를 진짜 한 일주일은 집에서 냄새 안 빠질 텐데. 새벽에 목이 말라 잠깐 잠에서 깼다가 애들이 잠든 방 안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큰 소리가 나는 것 같아 저도 모르게 엿듣는 꼴이 돼버렸죠. 처음엔 무슨 소린가 애들이 갑자기 이 새벽에 왜 싸우나 싶었는데 얘기를 잠자코 들어보니 싸움의 원인이 저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애들 싸우는 데까지 끼어들지 말고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내일 아침 일찍 날 박는 대로 내려가자 싶어 발걸음을 옮기는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너 지금 말 다 했어? 우리 엄마가 뭐 냄새라도 난다는 거야? 몰랐니? 몰랐어? 넌 니네 엄마만 네 가족이야? 나랑 내 뱃속에 있는 네 자식은 가족 아니야? 난 하루라도 싫다고. 어머님 솔직히 하고 다니시는 것만 봐도 그래. 그 연세 아니신 것 같아. 혼자 사셔서 그런지 엄청 빨리 늙으신 것 같다고. 이불이니 벽지니 하루만 있어도 노인네 냄새 다 뵐 텐데 그거 다 당신이 해. 진짜 짜증나. 노인 냄새 그 네 글자가 가시가 되어서 귀가 아니라 가슴으로 콕하니 와서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소리가 왜 그렇게도 아픈지요. 저도 모르게 제 몸 냄새를 킁킁 다시 맡아보게 되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는데 이미 달아나 버린 잠을 어떻게 다시 청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정말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기껏 아들 집에 올라와서 며느리한테 저런 소리나 듣고 저런 소리 듣고도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한마디 말도 못하는 제 신세가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잠이 오질 않았어요. 애들 자는 걸 확인하고 조용히 세탁실에 가서 제가 쓴 침구 다 빨고 건조기까지 돌려두고 아들이 걱정할까 싶어 문자 한 통을 남겨두고 첫 차 타고 내려왔어요. 집안에 급한 일이 생각나서 먼저 내려가 보겠다고요. 침구를 다 빨고 건조기까지 돌려놓은 걸 보면 어제 그런 얘기를 들어서 내가 그랬나 보다 추측이라도 했을 텐데 죄송하다는 아들의 문자 외에 며느리한텐 연락 한 통이 오질 않더라고요. 무작정 잘해줘야겠다 싶었던 제 마음을 이렇게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가 싶어 참 기분이 씁쓸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받은 상처와 충격, 그리고 옆에서 그 모습을 뻔히 보면서도 한마디 거들지도 못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 내가 끼일 자리는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눈치 보느라고 잘하지 못했던 연락, 이젠 제 쪽에서 완전히 끊어버리게 됐습니다. 나이 들면 기쁜 일보단 서러운 일들이 더 많이 생긴다고 하더니 제가 딱 그 꼴인 것 같더라고요. 아유, 그래. 애 하나 보려고 니네가 그동안 그렇게 고생한 거 생각하면 정말 고생했다, 고생했어. 주연아, 내가 애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 얼굴 보면 피로가 싹 내려가고 그게 사는 건가 싶어. 주연아, 조리원 비용도 엄마가 다 내주셨어. 감사하다고 해야지. 결국 먼저 연락을 하게 되는 건 아쉬운 쪽이었습니다. 손주 낳을 때가 다 됐는데도 이러다가 정말 손주 얼굴 코빼기도 못 보겠다 싶어서 제가 먼저 아들에게 산후조리원은 엄마가 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연락을 했고, 생전 감사하다 뭐하다 그런 소리 입에 안 달고 살던 며느리도 제가 뭔가 해준다고, 돈을 지원해준다고 그런 소리만 나오면 냉큼 감사하다 소리 하더라고요. 손주 얼굴 보고 싶으면 돈 내라는 소리로 저한테는 꼭 들리더라고요. 산후조리원 비용까지 다 내줬으니 적어도 지난번 집에 갔을 때처럼 눈치 보는 일은 없더랍니다. 마음이 편안하면서 한편으로는 기가 막혔어요. 며느리 대접하면서 산다고 그랬지 이렇게까지 눈치 볼 일인가 싶어서요. 그렇게 대충 며느리랑 손자 상태 보고 내려오고 나서도 제 외로운 생활을 계속됐습니다. 주연아, 많이 바쁘니? 내가 아침에 연락을 했는데 못 본 것 같아서 내가 태호한테도 우리 재환이 사진이나 동영상 있으면 좀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애가 아무래도 까먹은 모양이다. 네가 안 바쁠 때 몇 장만이라도 좀 보내주지 그러냐. 나도 동네 사람들한테 손주 생겼다고 자랑도 좀 하고 싶고. 어머님, 요즘 애기 사진 그렇게 남들한테 함부로 보여주고 다니면 안 되는 거 모르세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나쁜 데다가 우리 재환이 사진 써먹기라도 하면 어쩌시려고 그래요? 아니, 다른 사람들 보니까 사진이며 동영상이며 잘만 보내주던데 너만 왜 그러니? 네가 재환이를 데리고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너네 귀찮을까봐 그냥 사진 몇 장 보내달라는데 그것도 귀찮고 하기 싫어. 아들 며느리 얼굴 보기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손주 얼굴 한번 보긴 얼마나 더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손주고 제 첫 손주인데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얼굴 보러 가자니 그때 그 일이 생각나서 영 찜찜하고 애들 귀찮을까 싶어서 사진이나 영상이라도 좀 보내달라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바쁜지 그것조차도 안 보내주려고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그날 아들 집에 말도 없이 올라갔던 건 홧김도 있었습니다. 대체 뭐가 그렇게 바쁘고 잘나서 그러나 아무리 내가 잘 대해주겠다, 며느리를 귀한 대접하겠다 말은 했지만 그게 자기 시어머니를 무시하란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손주도 제가 할머니인 걸 까먹고 살겠다 싶어서 말도 없이 서울로 가는 표를 끊어 아들네 집으로 향했어요. 며느리가 육아휴직이니 뭐니 회사에 휴직계 내고 집에서 손주들 돌보고 있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고 이대로 올라가면 손주 얼굴 한 번은 볼 수 있겠구나 싶었거든요. 이 애가 이 시간에 어디 갔지? 분명히 집에 있을 텐데. 아들 집에 도착해서 초인종을 눌렀지만 집 안에선 묵묵부답, 아이를 데리고 잠시 외출이라도 한 건가 싶어서 얼른 며느리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봤어요. 문 안쪽에서 분명히 벨소리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엔 얼마나 정신이 없길래 핸드폰까지 두고 외출을 하나 했었습니다. 그런데 벨소리가 끊기고 나니까 문 안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 소리까지 듣고 나니까 기가 찼어요. 분명히 집 안에 며느리와 손주가 있는데도 제가 지금 문 밖에 서 있는 걸 알면서도 문을 안 열어주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기가 막혀서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기분이 뭔 줄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덩그러니 문 밖에 서서 초인종만 몇 번 더 눌러봤어요. 진짜 노인네 왜 저렇게 안 움직이고 버티고 서 있는 거야, 진짜. 어머님, 왜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집 정리 하나도 안 되어 있고 해서 문 못 열어드려요. 계좌로 기차표값 보내드릴 테니까 내려가세요. 안 되겠다 싶었는지 며느린 인터폰을 누르고 말을 하더라고요. 들어오라는 소리 대신에 문전박대를 했습니다. 기차표를 줄 테니까 저보고 돌아가라고요. 몇 시간씩 걸려서 손주 얼굴 한번 보겠다고 왔는데 말이에요.
예, 아무리 그래도 이건 경우가 아니지. 내가 뭐 너한테 죄라도 졌니? 손주 얼굴 한번 보고 싶다고 찾아온 게 그게 그렇게 큰 죄야? 얼굴만 보고 갈 테니까 문 좀 열어다오. 아씨, 제가 싫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말없이 찾아와 놓으시고 무슨 문을 열어달라 말라예요? 가세요. 며느린 자꾸 문 앞에 서 있으면 어머님이고 뭐고 경찰에 신고를 할 거라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서 인터폰을 신경질적으로 확 끊어버렸습니다. 충격적인 대치 상황에 정말 머리가 어지러워서 벽을 잡고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눈물만 쏟아지더라고요. 못된 며느리한테 화도 나고 열이 받고 지나온 세월이 후회스럽기도 하고요. 별의별 감정이 다 들었죠. 아들한테 전화해서 이 상황을 얘기할까 싶다가 그냥 가자 싶어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기 위해 정신없이 펑펑 울며 길거리를 한참 동안 헤맸어요. 항상 오는 길인데도 워낙 충격을 크게 받아서 그런지 여기가 어딘지 몇 번을 돌아봐도 계속 같은 길인 것 같아 마침 보이는 파출소로 길 좀 물을 겸 들어갔는데 경찰들이 제 행색을 보자마자 얼른 따뜻한 커피부터 한 잔 타와서 내주더라고요. 생판 남도 절 이렇게 대하는데 그게 너무 서러워서 커피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고 눈물만 펑펑 쏟았습니다.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미친 듯이 울고만 있는 저를 보고 경찰들이 결국 아들에게 연락했고 뒤늦게 경찰서로 달려온 아들은 저를 보고 눈이 뒤집혔죠. 엄마, 이게 대체 다 무슨 일이에요? 주연이는 어쩌고요? 집에 분명히 있을 텐데. 이놈아, 네가 결혼을 잘못해도 한참 잘못했어. 내가 지금 왜 여기까지 왔는데. 아들 얼굴을 보자마자 긴장이 확 풀려서 또 한바탕 눈물을 쏟고 제가 집 앞에서 며느리에게 당한 수모를 그대로 읊었습니다. 아들 얼굴이 순식간에 울그락불그락 핏줄이 올라오는 것이 보일 정도였죠. 아들은 저한테 죄송하다고 드릴 말씀이 없다고 자기가 다 해결하겠다고 하면서 저를 한 호텔방에 데려다주고 잔뜩 화난 얼굴로 휙 나가버렸어요. 화가 난 모습을 보니 제가 괜히 주책을 떨었나, 괜히 와서 이 사단을 만들었구나 싶고요. 한 1시간이나 흘렀을까요? 전화가 울려서 보니 발신자가 며느리입니다. 아까 그 일이 생각나서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았는데 몇 번이나 다시 걸려오는 전화기에 전화를 받으니 며느리가 오열을 하며 저한테 싹싹 비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다시는 어머님한테 그렇게 싸가지 없게 안 굴게요. 제발 태호 씨 한 번만 좀 말려주세요. 네? 이제 와서 나한테 사과해봤자 무슨 소용 있어. 사과했어도 진작에 했어야지. 그리고 니들 부부끼리 싸운 일은 니들이 알아서 풀든지 해라. 나한테 말리라 뭐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태호 씨가 지금 저랑 이혼하자고. 어머님, 제발 저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발요.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찾아가서 무릎이라도 꿇고 빌게요. 어머님, 제발요. 이혼 얘기까지 나왔다는 소리에 헉 했는데 그때 아들이 호텔방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제가 며느리랑 통화하고 있는 걸 보더니 제 손에서 전화기를 빼서 입에 담지도 못할 욕설을 하고 전화를 확 끊어버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눈이 뒤집힌 아들은 그대로 집으로 향했답니다. 그동안 며느리가 저한테 선 넘는 행동들을 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자기 아이까지 낳아준 여자한테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는 마음에 참고 있었다고. 그런데 그걸 그렇게 악용할 줄 몰랐다더군요. 장인어른한테 전화해서 전부 다 말씀드렸어. 이런 딸 난 더 이상 데리고 살 수 없으니까 반품하겠다고. 사돈 어른이 둘째 가라면 서러운 효자셔. 그 얘기 듣고 자식 잘못 키웠다면서 엄마한테도 죄송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 나한테도 자기 딸 같은 거 버리고 이혼하고 새 출발하라고 그러시더라. 엄마 죄송해요. 내가 진작에 이 문제를 바로 잡았으면 엄마가 오늘 이런 수모 당할 일도 없었을 텐데.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진심으로 저에게 사과를 했고 전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서로 미안해할 일이 뭐가 있겠냐 너그러이 아들을 용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로 며느리인 사태 파악이 좀 뒤늦게 됐는지 부산까지 찾아와서 죄송하다고 싹싹 빌었지만 아들이 돌려보냈고요. 사돈 어른 두 분도 오셔서 자기들이 자식을 잘못 키워도 한참 잘못 키웠다 무릎 꿇고 사죄를 하시더라고요.
이혼이 아니면 답 없다 말하는 아들에게 우선은 진정하고 엄마 때문이면 하지 말고 네가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그래도 손주 생각해서 손주 엄마 없는 애로 키우는 것보단 기회를 한 번 더 줘보는 게 낫지 않겠냐. 오히려 제가 설득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아들도 제 얘기에 조금 흔들리는 것 같긴 한데 며느리에게 정말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 잘못된 선택은 아니겠죠? 안녕하세요. 평범하다면 평범하고 특별하다면 나름 특별하게 살고 있는 중년 여성입니다. 제겐 아들 둘이 있는데 연년생이에요. 첫째는 몇 년 전에 결혼해 아이도 낳고 잘 살고 있고 둘째는 얼마 전에 결혼하겠다며 여자를 데려왔는데 참 기막힌 사연이 있어 얘기를 보내봅니다. 전 결혼을 꽤나 일찍 했어요. 저희 때야 여자 나이 20대 초반에 결혼하는 게 그리 드문 일도 아니었지만 전 20살 때 혼인신고를 했으니까요. 혼전 임신 같은 사고는 아니었고 제가 당시 남편에게 첫눈에 반해 쫓아다녔습니다. 남편은 덩치도 크고 무뚝뚝하고 듬직한 전형적인 곰 같은 사람이에요. 전 어렸을 적부터 그런 남자답고 믿음직스러운 사람과 결혼하는 게 꿈이었고요.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가 7살 때 외간 여자와 바람이 나서 저와 어머니를 두고 도망가셨어요. 어머니께서는 당시 동생을 임신 중이셨는데 마음고생, 몸고생을 심하게 하느라 결국 유산을 하셨습니다. 그 뒤로 어머니와 저 둘이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요즘도 여자 혼자 애 키운다고 하면 곱게 보지 않는 시선들이 많잖아요. 요즘 같은 시대에도 그런데 당시엔 오죽했겠습니까? 남편이 바람나서 도망간 건데도 세상 사람들은 저와 어머니에게 손가락질을 했죠. 여자가 얼마나 남편을 쥐잡듯 잡았으면, 얼마나 내조를 못했으면, 여자가 못했으니 남자가 떠났겠지. 저렇게 독하니 혼자서 애들 키우지. 억울했지만 속내를 털어놓고 기댈 곳 하나 없었고 어머니와 전 오직 서로에게 의지하며 버텼습니다. 그럴수록 저와 어머니를 두고 떠나가신 아버지에 대한 원망은 점점 커져갔어요. 아버지가 원망스러울수록 정상적인 가정에 대한 갈망도 커져갔고요. 그때부터 나는 꼭 장래에 아버지같이 못난 남자 말고 부인과 아이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믿음직한 남자를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20살이 됐지만 만난 남편에게 전 첫눈에 푹 빠져버렸어요. 당시 남편은 저와 9살 차이가 났고 곧 30줄에 접어드는 나이였죠. 남편은 처음 회사에 들어가 어리버리 연신 실수를 남발하는 저를 묵묵하게 챙겨줬고 저는 그런 남편이 참 듬직하고 멋져 보였어요. 남편은 원래 9살이나 차이 나는 절 전혀 이성으로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제가 하도 결혼해달라고 졸음에 쫓아다니니까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결국 백기를 들게 됐습니다. 20살 이제 막 회사 다니기 시작할 나이였으니 모아놓은 돈은 당연히 없었고 남편 또한 공부를 오래 했던 사람이라 지갑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저희 둘은 상의하에 결혼식을 생략하기로 하고 살기로 했습니다. 여자라면 다들 하얀 웨딩드레스와 값나가는 결혼반지에 대한 로망이 있기 마련이지만 당시 전 그런 것보다도 힘들 때 마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남편이라는 존재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남편과 전 좁은 단칸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형편은 그저 넉넉하지 않았지만 전 몹시 행복했어요. 어머니께선 너무 이른 나이에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남자와 결혼하는 절 몹시 걱정하셨지만 그런 어머니의 걱정이 무색하게도 저희 둘은 그 흔한 다툼 한 번 없이 지지고 볶고 잘 살았습니다. 매사에 무뚝뚝하고 덤덤한 남편과 다르게 전 항상 호들갑을 떨고 남의 일에 관심이 많은 편이에요. 서로 정반대인 성격이라 자주 싸울 것 같지만 오히려 저와 남편은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 줄 때가 많았습니다. 남편이 미처 신경 쓰지 못한 부분을 제 오지랖이 발동해 채워 넣기도 하고 제가 덤벙덤벙 실수하면 빠뜨린 부분을 남편이 꼼꼼하게 챙겨주기도 했고요. 주변에서 다들 어쩜 저렇게 서로 잘 맞는 짝을 만났냐며 결혼 잘했다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저 또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와 남편은 정말 운명의 짝이 따로 없다고요. 너무 자랑만 늘어놓은 것 같아 조금 민망하지만 너그러이 이해해 주세요. 제가 어딜 가면 항상 듣는 소리가 바로 팔불출이거든요. 이 나이 먹고 입만 열면 남편 자랑하는 여자가 어디 흔한가요? 그만큼 남편이 제게 잘하기도 하고 저 또한 남편에게 늘 고맙고 더 잘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2년 차에 저희 부부에겐 첫째 아이가 생겼어요. 사실 아이를 임신하기 전까지도 참 긴 사연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제가 어렸을 적에 외간 여자와 바람이나 도망갔다는 얘기 드렸죠. 너무 어렸을 적이라 정확하게 기억나는 건 아니지만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언성을 높이며 싸우실 때 아버지가 어머니께 했던 말들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어요. 당신 결혼하고 살이 너무 쪘다. 관리 좀 해라. 다른 여자들은 임신해도 애 낳으면 처녀쩍처럼 날씬해지던데 당신은 뭐냐. 아버지께서는 주로 어머니의 외모를 지적하며 자존감을 깎아먹는 말들을 하셨어요. 어머니께서는 조금 살집이 있으신 편이었거든요. 어머니께서 말씀하기론 아버지와 결혼하시기 전 처녀적인 연예인 뺨칠 정도로 날씬했고 남자들이 줄을 서서 따라다녔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보는 눈이 없어 그 중에서도 하필 저런 남자를 골랐으니 누굴 탓하겠냐 한숨을 쉬곤 하셨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각자의 외모를 관리하고 처녀 총각 시절처럼 멋있고 예쁘게 가꾸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긴 해요. 우리가 언제까지 혈기왕성한 20대, 30대의 젊은 나이로 머물진 않잖아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당연히 피부가 처지고 주름이 생기고 못난 부분이 생기기 마련인데 그런 자연스러운 변화를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줄 알아야 진정한 부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게다가 그냥 살이 찐 것도 아니고 본인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느라 살이 오르고 외모가 망가진 아내에게 그런 식으로 지적을 하다니요. 그런 뻔뻔하고 파렴치한 인간이니 아내와 아이를 두고 바람을 피웠던 것이겠지만 말입니다. 어찌됐든 그런 행동과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저도 모르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혹시 제 남편도 나중에 제가 살이 찌거나 외모가 못나지면 절 두고 다른 여자를 몰래 만나는 게 아닐까. 아버지가 저와 어머니를 두고 도망가신 것처럼 도망을 가버리는 게 아닐까.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저도 모르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제 외모를 가꾸는 일에 집착하게 됐고 남편에 대한 의심도 날이 갈수록 커지게 됐습니다. 사실 당연한 말이지만 제 외모가 그리 잘난 편은 아니에요.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여자고 외모를 가꾼다고 가꿔봤자 연예인들처럼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예뻐질 수도 없습니다. 남편도 제가 예뻐서 제 외모를 보고 결혼한 게 아니었고요. 그렇지만 불안한 마음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회사에 새로 온 여직원이 저보다 어리거나 피부가 좋아 보이면 그날 밤을 새서 오이로 팩하고 다른 여직원들이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하고 오면 새로운 립스틱이나 하나 더 사서 바르고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쁘다. 당신이 어떤 모습이든 다 사랑한다. 안심시켜주려 노력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조금이라도 다른 여자에게 친절하거나 예전과 달리 모습을 보이면 나에 대한 애정이 식은 건가 하는 불안감이 차올랐어요. 보통 연애 땐 상대방에게 잘 보이기 위해 조금 더 행동 거지에 신경을 쓰기 마련이잖아요. 남편도 마찬가지였고 연애 때와 신혼 땐 항상 제게 하나부터 10까지 다 맞춰줬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봤자 그리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기껏해야 매일 마중 나오던 것이 이틀, 3일에 한 번으로 줄어들고 매번 맛있는 걸 제 접시에 먼저 놓아주던 사람이 어쩌다 한 번씩은 본인 것을 먼저 챙기고 그리 예민하게 받아들일 일도 아니었지만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상처가 제 마음 깊은 곳에 무의식적으로 남아있었던 건지 저도 모르게 날카롭게 굴게 됐어요. 더 이상 당신 눈에 내가 매력적이지 않냐, 예쁘지 않냐, 다른 여자가 생긴 거냐, 틈만 나면 쏟아내는 투정과 질투, 의심들에 항상 무덤덤하던 남편마저 점점 지친 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저를 앉혀놓고 9살 어린 여자 데리고 살기를 결심했을 때부터 어느 정도 각오했던 부분이지만 이건 좀 심한 것 같다며 도대체 본인이 어떻게 해줘야 그런 행동들을 멈출 거냐 물어오더라고요. 저 스스로도 이런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고 몹시 고치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쉽게 답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저와 상의를 한 끝에 아이를 가지기로 했어요. 사실 전 결혼을 일찍 하고 싶었지만 굳이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거든요. 앞서 얘기했듯 아이를 낳으려면 임신을 해야 되고 대부분의 여자들이 임신을 하면서 몸이 망가지고 처녀쩍처럼 외모를 관리하기 힘들어지니까요. 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아이를 출산한 후론 부인이 여자가 아니라 동료로 보이게 된다는 우스갯소리요.
누군가에겐 그저 우스갯소리일 수 있지만 여자들에겐 나름대로 진지하고 현실적인 고민이잖아요. 사랑하는 남자가 본인을 더 이상 여자가 아니라 그저 같이 사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게 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인가요?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다. 나중에 다 의리로 사는 거다. 마냥 틀렸다고는 할 수 없는 말들이지만 전 개인적으로 그런 말들을 싫어합니다. 사랑에 유통기한이 없다고 생각해요. 언제나 활활 타오르는 불처럼 뜨거울 순 없지만 적어도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서로 노력하며 은은한 온기는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전 제 남편에게 늙어 죽을 때까지 여자이고 싶었어요. 그 마음은 지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는 것이 망설여졌어요. 남편을 너무나 사랑하고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는 너무나 사랑스럽겠지만 2세를 출산함으로써 남편과의 사이가 예전 같지 않아진다면 굳이 그 길을 선택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남편의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이가 생기면 우리 사이에 많은 변화가 생길 거야.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변화들이 아니라 남녀 사이의 사랑과는 또 다른 부모로서의 책임감과 동료애라는 감정이 생기게 되니까 당신은 그런 감정과 사랑이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내가 더 노력할게. 평소에 길어도 2마디, 보통은 응, 그래, 아니 정도로만 짧게 의사소통을 하던 남편이 그렇게 길고 정성스럽게 본인의 의견을 피력하는 건 처음이었어요. 너무 오래전의 일이라 모든 말들이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지만 남편의 진심이 담긴 말에 정말 감동받았고 결국 저도 생각을 고쳐먹고 아이를 갖기로 했어요. 임신을 계획한 지 2달 만에 첫째 아들이 저희 부부를 찾아왔고 10달의 시간이 지나고 아주 무더웠던 여름날 건강하게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생긴 후로 결혼 후 줄곧 저를 괴롭히던 불안감과 의부증은 거짓말 같게도 대부분 사라졌어요. 육아를 하다 보니 제 외모를 가꾸기는커녕 기본적인 청결도 지키지 못하고 정신없이 지낼 때가 많았는데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을 보고도 태도가 전혀 변하지 않았거든요. 며칠째 감지 못한 머리로 목이 다 늘어난 티를 입고 있어도 매일 출근 전에 이마에 뽀뽀를 해주는 사람이었고 아이들이 모두 크고 흰머리가 희끗희끗한 지금도 때때로 꽃다발을 사주는 사람입니다. 물론 타고난 성격이 무뚝뚝해서 당신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느니 그런 낯간지러운 소리는 일체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이 절 위해 사다주는 꽃다발이라니 제겐 세상 그 어떤 비싼 것보다 값진 선물처럼 느껴져요. 그렇게 첫째 아이가 막 100일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날도 새벽 내내 우는 아이 때문에 잠을 거의 못 잔 탓에 몸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그동안은 육아 스트레스나 일정하지 못한 생활 패턴 때문에 몸이 좋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날따라 뭔가 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첫째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찾았고 임신 1달 차라는 놀라운 검사 결과를 듣게 됐어요. 계획에 전혀 없던 임신이었고 게다가 연년생이라니 마냥 기쁘다기보단 조금 막막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금 와서 다시 돌이켜봐도 아이 2 키우던 그땐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고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이가 2이면 행복은 합산해서 2이지만 힘든 건 곱해서 4배라는 말이 있죠. 게다가 2 다 남자아이라 그런지 장난기가 어찌나 심하던지요.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했고 몇 년간은 정말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어느새 첫째 아들이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됐어요. 전 원체 새로운 사람과 만나는 걸 좋아하고 사교 활동을 즐기는 편이라 바로 어머니 회에 들어가게 됐고 첫째 아들 또한 남편보단 제 성격을 닮아 사교성이 좋은 편이었죠. 첫째는 학창시절 내내 반장을 도맡아 했고 공부도 곧잘 했어요. 어머니회에서 만난 다른 엄마들은 제게 아들이 어쩜 저렇게 사교성도 좋고 공부도 잘하냐, 뭐든 잘해서 걱정이 없으시겠다며 항상 절 부러워했습니다. 둘째도 첫째 때와 마찬가지로 공부는 잘하는 편이었지만 성격은 첫째와 완전히 딴판이었어요. 같은 부모 아래서 그것도 연년생으로 나온 아들 2이 어쩜 그렇게 성격이 다른지 모르겠어요. 첫째는 정말 매사에 적극적이고 목소리도 크고 어딜 가도 관심 받는 걸 즐기는 성격이었고 둘째는 그런 첫째 뒤에 숨어 졸졸 따라다니기만 했어요. 또래 친구들이 말을 걸면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얼굴이 새빨개져선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둘째의 사교성을 길러주기 위해 태권도장에도 보내고 첫째가 놀러 갈 때 동생 좀 챙겨라, 데리고 다녀라 여러 번 부탁을 해봤지만 번번이 어울리지 못하고 둘째 먼저 돌아오더라고요. 전 소심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고 남편도 말수가 적긴 해도 할 말을 못하는 성격은 아닌데 누굴 닮아 저렇게 소극적이고 부끄러움이 많은 건지 도통 알 수가 없었죠. 전 그런 둘째를 위해 아이를 데리고 모임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조금 소극적이고 말수가 적을 수도 있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아이 스스로 그런 성격에 대한 스트레스가 심했어요. 항상 활발하고 친구들을 이끌고 다니는 형과는 다르게 본인은 친구 한 명 제대로 사귀지 못하고 또래 무리들과 어울리기 힘들어 했으니까요. 저와 남편은 그런 둘째 아들에게 조금 느려도 괜찮다. 네가 진심으로 다가간다면 친구들도 네게 마음을 열어줄 거다. 최선을 다해 다독여줬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둘째 아이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과 그 부모들이 모이는 자리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둘째를 위해 그 모임에 참석하게 됐어요. 모임이라고 해서 특별한 치료법이 있다거나 수업 같은 거가 있진 않았어요. 그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끼리 아이의 행동을 기록하고 관찰한 것들을 공유하고 시도해봤던 방법들에 대해 얘기하고 비슷한 성향의 아이들끼리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는 정도였죠. 그 모임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전 둘째 아이에 대한 얘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노트에 수기로 기록을 했지만 나중엔 컴퓨터로 작성을 하게 됐어요. 모임에서 만난 다른 아이의 엄마가 제게 개인 블로그라는 걸 알려줬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블로그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겠죠? 요즘엔 인터넷이 발달해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당시만 해도 인터넷이 지금처럼 대중화되어 있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저 또한 처음 블로그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 조금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 부분은 블로그에 얘기를 기록해두면 날짜별로 분류하기도 편하고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정보를 더 쉽게 공유할 수도 있다며 제게 추천을 해왔고 덕분에 저도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연락도 끊긴 지 오래됐고 어떻게 살고 계시는진 알 길이 없지만 이 글을 빌어 그분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분 덕에 블로그라는 걸 알게 됐고 파워블로거라는 지금의 제가 존재하게 됐으니까요. 블로그는 알아도 파워블로거라는 말은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파워블로거는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블로그를 운영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요즘은 블로그가 단순히 개인의 일상을 올리고 정보를 공유하고자 운영하는 공간이라기보단 광고의 수단으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음식점에서 본인들의 식당을 광고하고 싶으면 블로그 운영자에게 돈을 주고 글을 올려달라 부탁하고 블로그 운영자는 광고비를 받고 그 음식점을 방문해 자세한 정보를 공유하는 글을 써주는 것이죠. 텔레비전 광고보다 돈은 훨씬 적게 들이면서 광고 효과는 비슷하거나 혹은 그 이상으로 좋으니까 최근 들어 자주 쓰는 광고 방법이에요. 여러분께서도 유튜브나 인터넷에 올라온 제품 후기나 식당 방문기를 보고 구매 고려해 본 적 한 번쯤은 있으시지 않나요? 이런 시대의 흐름에 편승해 블로그 운영을 전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저도 그중 한 명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제 블로그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준 건 아니었어요. 처음 제 블로그는 그저 소심하고 발달이 조금 느렸던 둘째 아이의 행동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용도의 공간에 불과했으니까요. 제가 블로그에 더 전문적으로 갖고 나갈 수 있었던 건 다름 아닌 첫째 며느리의 도움이 컸어요. 꾸준히 모임에 나가며 노력한 덕분인지 둘째 아이인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엔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정도로 상태가 많이 개선됐고 그 뒤로 한동안 제 블로그는 가끔가다 생각하면 가벼운 일상 얘기를 올리는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저희 첫째 아들은 저와 남편처럼 결혼을 꽤 일찍 했어요. 26살에 결혼하겠다고 여자를 데려왔거든요. 저희 때야 20대 중후반이면 다들 결혼을 했으니 그리 이른 나이는 아니었지만 요즘 세상에 남자 26살 나이에 결혼하는 사람이 어디 흔한가요? 게다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금이야 오기야 키운 저희 집 장남이 갑자기 그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겠다니 처음 결혼 얘기 들었을 땐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혹시 사고 친 게 아닌가 싶었지만 그것도 아니었어요. 상대 여자가 나이가 좀 많은가 싶었는데 그것도 아니었고요. 첫째 며느린 아들과 동갑에다가 대학 동기였습니다. 저희 아들들이 둘 다 공부를 잘했었단 얘기 앞서 했었죠.
첫째 아들은 법대에 갔고 둘째 아들은 의대에 갔어요. 부모 둘 다 그리 명석한 두뇌도 아니고 남들 다 하는 사교육도 그렇게 많이 시켜주지 못하고 키웠는데 두 명 다 자기들끼리 도우면서 알아서 열심히 했었고 지금 생각해도 참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첫째 아들과 며느린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교제를 시작해 내내 서로에게 의지하며 많이 도움이 됐다고 했어요. 첫째 며느리가 먼저 대학을 졸업하고 로스쿨에 들어갔고 첫째 아들도 졸업 후 같은 로스쿨에 들어가면서 이 여자와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확신이 있었고 혹여나 본인이 로스쿨 졸업 후 계속해서 변호사 시험에 낙방을 하면 결혼할 타이밍을 놓칠 것 같다는 생각에 아무것도 준비된 건 없었지만 무턱대고 프로포즈를 했다고 해요. 첫째 며느리 또한 본인이 저희 아들과 결혼할 것이라는 막연한 확신이 있었다며 본인이 먼저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기반을 잘 다져놓으면 되는 일이라 생각했다고 해요. 참 기특하고 예쁜 아이입니다. 이른 나이에 조금 성급한 결정을 내리는 건 아닐까 걱정되는 마음은 있었지만 저와 남편 또한 아무것도 준비된 것이 없이 서로에 대한 확신 하나만으로 결혼을 했기에 아이들도 저희처럼 결혼 생활을 잘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결혼을 허락했고 예상했던 대로 둘은 변호사 시험에 연달아 합격을 하고 변호사 부부가 되어 번듯한 집도 사고 알콩달콩 잘 살고 있습니다. 첫째 며느린 첫 만남부터 성격이 참 싹싹하다 느꼈는데 첫째 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학교 1학년 당시엔 그리 활발한 성격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땐 어렸을 적의 둘째 아들처럼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들어하고 눈에 잘 띄지 않는 학생이었대요. 큰아들은 그런 며느리를 보고 괜히 마음이 쓰여서 먼저 말을 걸게 됐고 그렇게 자연스레 사이가 가까워져 연인 사이가 됐다고 합니다. 언제나 밝고 활기찬 첫째 아들 덕에 첫째 며느리도 교제를 이어가며 점점 성격이 밝아졌고 저와 남편에게 처음 인사를 하러 왔을 땐 싹싹하게 웃으며 먼저 말도 잘 걸고 애가 참 사교성이 좋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부부가 둘 다 밝고 싹싹하니 함께 있으면 언제나 즐거웠고 며느리 한번 참 잘 들였다 싶었습니다. 아까 제가 블로그를 본격적으로 관리하게 된 것이 첫째 며느리 덕분이었단 얘기 했었던 것 기억하시죠? 첫째 아들 부부와 술자리를 갔던 중 우연히 블로그 얘기가 나왔거든요. 예전에 둘째 아이 때문에 열심히 했었는데 지금은 가끔 생각날 때만 들여다보는 중이라면서요. 세상에, 어머니 완전 신세대시네요. 그런 거 꾸준하게 엄청 어려운 일이잖아요. 요즘 사람들 블로그로 부업 같은 것도 하고 그러던데 어머님도 취미로 다시 시작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그러면서 첫째 며느리는 제게 본격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하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알고 보니 첫째 며느리도 대학 시절에 간간히 블로그에 글을 올리곤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광고를 받을 정도로 대단한 블로그는 아니었다고 하지만 젊은 사람이다 보니 저보다 확실히 블로그 활동에 대해 아는 것이 많았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제 블로그에 들어오게 만들 수 있는지, 요즘 사람들의 관심사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컴퓨터로 옮기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글을 쓰는 법까지 예전에 조금 블로그 활동을 해봤어서 망정이지 아마 경험이 없었다면 너무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과정에 시작도 못 해봤을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블로그에 글을 쓰진 않았습니다. 첫째 며느리에게 어느 정도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긴 했지만 돈이 그리 궁하지도 않았고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했다기보단 시간 날 때 틈틈이 하는 취미라는 느낌이 강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전 모임 자리를 좋아하고 사람들도 자주 만나는 편이었기에 약속에 나갈 때마다 열심히 사진을 찍고 집에 돌아와 블로그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제 지인들이 주로 블로그에 놀러와 댓글을 달고 소통을 해줬죠. 자랑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제가 소문난 마당발이다 보니 지인들만 블로그에 방문해줘도 방문 횟수가 꽤 됐어요. 굳이 광고니 뭐니 신경 쓰지 않고 제 일상을 남들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만으로도 전 충분히 즐거웠습니다. 아무래도 젊었을 적보다 나이가 들다 보면 인간관계가 좁아지기 마련이고 주변에 마음을 터놓고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게 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보기엔 그저 늙은 아줌마가 올리는 시시하고 재미없는 얘기에 불과할 줄 알았는데 날이 갈수록 이상하게 점점 블로그 조회수가 늘어갔어요. 저의 솔직하고 가식 없는 표현들이 다른 판에 박힌 글들과는 색다르게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첫째 며느리도 제 블로그에 글이 올라오면 하던 것도 멈추고 달려가서 읽는다며 어머님이 글을 너무 재밌게 잘 쓰신다 연신 칭찬을 해줬고 어느 정도는 사탕 발린 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듣기에 기분이 좋기는 하더라고요. 그렇게 저도 모르게 점점 더 블로그 활동에 집중하게 됐고 조회수가 오르다 보니 자연스레 광고 제안도 들어오게 됐어요. 돈을 벌기 위해 시작한 일은 아니었기에 광고가 들어오더라도 제 돈으로 항상 먼저 제품을 사용해보거나 음식점에 방문해보고 실제로 괜찮다 느낀 것들만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광고도 참 다양하게 들어왔어요. 일상적인 글들을 올리는 블로그다 보니 옷부터 생활용품, 가전제품, 식품, 미용기기, 화장품까지 어느 분야나 가릴 것 없이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엔 듣도 보도 못한 곳들에서 연락이 많이 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 번쯤 들어본 적 있는 나름대로 유명한 곳들에서도 광고가 들어왔어요. 이런 대단한 곳들에서도 제게 광고를 부탁하다니 처음 제안을 받았을 땐 정말 신기한 기분이었습니다. 블로그 활동을 하다 보니 자연스레 카페라는 인터넷 모임에 대해서도 알게 됐어요. 여러분도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듯한데 블로그가 본인의 얘기를 올리고 혼자서 관리하는 곳이라면 카페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모여 글을 쓰고 편하게 수다를 떠는 인터넷 모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카페에도 종류가 참 다양한데 제가 주로 활동하던 카페는 엄마들 모임인 맘카페와 제가 사는 지역 모임 그리고 화장품이나 미용 얘기를 나누는 뷰티 카페였어요. 다 늙은 나이에 무슨 뷰티 카페냐 하실 수 있겠지만 전 젊었을 적부터 지금까지 항상 외모 가꾸는 것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카페에선 연령대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 요즘 어린 친구들은 어떤 식으로 피부 관리를 하나, 어떤 화장품을 많이 쓰나 자연스레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젊게 사는 기분이 들어 좋았거든요. 지금도 꾸준히 카페 활동을 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저를 보며 늙어서 주책이다, 망신살이 뻗쳤다 말하기도 하지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제 인생에 왈가왈부하는 것에 대해 일일이 신경 쓰지도 않을 뿐더러 제 블로그와 카페 활동이 추후에 벌어진 일에 아주 큰 역할을 했거든요. 큰아들 부부는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에 첫 손주를 임신했습니다.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었고 정말 너무 기뻤어요. 제 배나 아픈 아들들보다도 손자가 더 예뻐 보였으니 말 다 했죠. 저도 결혼을 일찍 하고 큰아들도 아이를 일찍 낳은 편이기에 주변에 손주가 있는 친구가 없어 몰랐는데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단 말이 실감이 났습니다. 첫 손주가 돌이 막 지났을 즈음 둘째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며 여자를 데리고 왔어요. 아까 둘째 아이는 의대에 갔다는 말씀 드렸죠. 둘째는 대학을 졸업하고 한 성형외과에 들어가 일을 하고 있었는데 데려온 여잔 그 병원에서 함께 일하는 여의사였습니다. 얼굴도 예쁘장하고 성격도 밝은 것이 딱히 흠잡을 곳 없는 아이였고 무엇보다 결혼할 당사자들이 서로 좋다는데 제가 굳이 나서서 이것저것 따질 게 있나 싶었어요. 그렇게 분위기 좋게 자리가 이어졌고 마침 큰아들 부부도 시간이 빈다기에 집으로 불러 6이 함께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손주를 안고 집에 도착한 첫째 며느리의 표정이 너무나 좋지 않은 거예요. 처음엔 몸이 안 좋나 괜히 오라고 했나 싶어 신경이 쓰였는데 가만히 살펴보니 첫째 며느리가 둘째 며느리의 눈치를 살피고 있는 것 같았어요. 둘째 며느리도 첫째 며느리 쪽을 계속 흘끔흘끔 쳐다보는 것 같았고요. 둘이 아는 사이인가 싶었지만 당사자들이 굳이 얘기를 꺼내지 않으니 저도 괜히 아는 척하지 않고 적당히 자리를 마무리하려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둘째 며느린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다며 빠르게 상견례 날짜를 잡고 싶어 했어요. 저 또한 빠른 시일 내에 답을 주겠다 말하고 둘째 며느리를 배웅했습니다. 아니 아가, 왜 그러니? 괜찮아? 둘째 아들 일행이 현관을 나서자마자 뒤에서 함께 두 사람을 배웅하던 큰 며느리가 숨을 급하게 몰아쉬며 바닥에 털썩 쓰러졌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폭포수같이 쏟아내더라고요. 아까부터 뭔가 이상한 눈치더라니 확실히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큰며느리가 진정될 때까지 별다른 재촉 없이 등을 토닥이며 기다려주니까 한참을 울던 큰며느린 몸까지 벌벌 떨며 얘기를 시작했어요. 어머니, 실은 저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폭력 피해자였어요. 오늘 도련님이 데리고 온 여자가 절 제일 지독하게 괴롭히던 동창이에요. 처음 봤을 땐 혹시나 했는데.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얘기에 가족들 모두 몹시 놀랐습니다. 그 뒤로 큰며느리 입에서 나온 사연은 정말 기가 막혔어요. 큰아들이 첫째 며느리를 처음 만났을 땐 소심하고 조용한 성격이었다고 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알고 보니 원래 지금처럼 밝았던 성격이 학창시절 내내 큰며느리를 괴롭히던 둘째 며느리 때문에 그렇게 변한 것이었어요. 도대체 얼마나 심하게 괴롭힘을 당했길래 저렇게 몸을 벌벌 떨며 울 정도인가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분노가 차오르는 수준이었습니다. 두 며느리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났고 처음 만났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둘 사이에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해요. 둘째 며느리인 예쁘장한 얼굴에 집도 잘 살고 공부까지 잘해서 반에서 인기가 많은 아이였고 첫째 며느리인 그때까지만 해도 공부보단 친구들과 어울리며 노는 걸 더 좋아하는 평범한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둘째 며느리는 반에서 일명 여왕이었다고 해요. 선생님들도 모두 둘째 며느리를 편애했고 반 친구들도 다들 둘째 며느리와 친해지고 싶어 했으니 점점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한 것이죠. 둘째 며느리 눈밖에 나면 친구들과 어울리기 힘들었고 반 아이들 모두 둘째 며느리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살살 눈치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첫째 며느리는 우연히 하굣길에 둘째 며느리를 발견했고 반가운 마음에 다가가 인사를 하려고 했답니다. 그러나 인사를 하려고 가까이 다가가니 둘째 며느리가 웬 아저씨와 둘이 함께 있더래요. 아저씨인가 싶었는데 본의 아니게 대화를 조금 엿들으니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사이였죠. 알고 보니 둘째 며느리는 나이든 중년 남성과 원조교제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 부잣집 딸인 척 학교에 걸치고 왔던 명품들이 전부 원조교제를 통해 얻은 것들이었어요. 실제 둘째 며느리 집은 가난한 형편이었고 그 사실을 첫째 며느리에게 들키자 둘째 며느리는 그날부터 첫째 며느리를 왕따시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첫째 며느리는 비밀을 지켜주겠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너무나 억울했지만 아무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반 친구들 모두 권력을 잡고 있는 둘째 며느리 말에 따라 첫째 며느리를 괴롭혔어요. 이전까지 평범하게 어울리며 수다를 떨던 친구들이 모두 하루아침에 첫째 며느리를 외면했습니다. 게다가 항상 붙어 다니던 단짝 친구까지 첫째 며느리가 왕따가 되자 냉정하게 돌아서 버렸다고 해요. 처음엔 그저 말을 걸어도 무시하고 없는 사람 취급하는 정도였지만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친구들을 시켜 첫째 며느리의 물건을 몰래 훔쳐가 버려놓기도 하고 책상 위에 낙서를 해놓기도 하고 헛소문을 퍼뜨리기도 했어요. 헛소문은 다름 아닌 원조교제와 관련된 얘기였죠. 궁지에 몰린 첫째 며느리가 둘째 며느리의 원조교제 사실을 폭로해버릴까봐 선수를 친 것이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아무런 증거도 없었지만 그런 자극적인 얘기는 걷잡을 수 없이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학교 아이들은 첫째 며느리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단어를 사용하며 조롱했다고 해요. 첫째 며느리의 부모님께선 며느리가 어렸을 적부터 맞벌이를 하셨고 항상 회사 일로 바쁘셨다고 해요. 첫째 며느리는 그렇지 않아도 일에 치여 힘든 일상을 보내시는 부모님께 본인까지 짐을 지워드리고 싶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3년 내내 혼자서 지독한 괴롭힘을 견뎌냈고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 나쁜 선택을 하고 싶었을 때도 많았다고 했어요. 처음엔 둘째 며느리가 너무 원망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아이가 무서워졌다고 합니다. 신체적인 폭력은 일절 없었지만 언제나 그 아이가 본인을 옥죄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고 해요. 언제나 방구석에 혼자 앉아 눈에 띄지 않기 위해 노력하며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공부뿐이었고 첫째 며느리는 그렇게 좋은 성적으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처음엔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들어했지만 큰아들의 도움으로 자연스레 학교 생활에 적응하고 예전의 밝은 성격을 되찾았다고 해요. 하지만 학창시절의 기억은 여전히 큰 트라우마로 남아 큰며느리를 괴롭혔고
큰며느린 애써 그 기억들을 잊으려고 노력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의대에 들어갔다고 들었는데 도련님이랑 같은 병원에서 일하고 있을 줄 정말 몰랐어요. 게다가 결혼을 하겠다니. 저 정말 어떡해요, 어머님? 펑펑 눈물을 쏟아내는 첫째 며느리를 보니 너무 속이 상했어요. 큰아이는 길길이 날뛰며 지금 당장 그 여자를 찾아가 사과를 받아내겠다. 세상에 그런 뻔뻔한 여자가 어딜 우리 가족이 되려 하냐며 화를 냈고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저 또한 아무리 작은 아들이 그 여자를 좋아한다고 한들 모든 사정을 알게 된 이상 며느리로 들일 생각은 전혀 없었고요.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다닌 것도 모자라 남을 음해하고 악의적으로 괴롭히고 게다가 어린 나이부터 원조교자 같은 짓을 하고 다니는 싹수 노란 여자를 우리 가족으로 맞이할 수는 없었죠. 몇몇 분들께선 한쪽 얘기만 듣고 그렇게 무턱대고 판단을 해도 되는 것이냐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는 큰며느린 절대 거짓말을 할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남을 음해할 만한 사람은 더더욱 아니었고요. 아직도 본인에게 큰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상처를 얘기하면서도 둘째 아들을 먼저 걱정할 정도였으니 말 다했죠. 게다가 큰며느린 평소에 형편이 어려워 제대로 된 변호사를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자원봉사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가 왜 손까지 벌벌 떨어가며 거짓말을 하고 연기를 하겠어요. 다음날 둘째 아들에게 연락을 해 첫째 며느리를 빼고 가족들끼리 4명이서 자리를 가졌고 모든 얘기를 전해들은 둘째 아이는 믿을 수가 없다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형수님을 믿지 못한다는 건 아니지만 본인에게도 사건을 알아볼 시간을 좀 달라고 했고 저 또한 얘기를 듣고 처음엔 당황스러운 마음이 컸으니 둘째 마음이 10분 이해가 됐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결혼까지 하겠다고 부모에게 데려온 여잔데 그런 과거가 있다니 남의 말만 듣고 덜컥 믿어줄 리가 없었죠. 그렇게 며칠의 시간이 지난 후 둘째에게서 할 말이 있다며 먼저 연락이 왔어요. 알고 보니 형수님 말이 다 사실이었어요. 그 고등학교 졸업한 것도 맞고 동창 몇 명에게 연락을 해봤는데 학교에서 유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는 알면 알수록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어렸을 적에 부모가 둘 다 돌아가셨다고 말했고 출신 지역도 속였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거짓말이었고 둘째 아들은 배신감에 치를 떨었어요. 게다가 그 여자가 전에 일하던 병원이 집과 너무 멀어서 직장을 옮겼다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 전에 있던 병원장과 불륜소동이나 쫓겨나듯 병원을 옮긴 것이었습니다. 개벌은 남 못 준다고 어렸을 적부터 돈 많은 남자들과 붙어먹고 다녔으니 나이가 들어서도 비슷한 짓을 하고 다녔던 것이겠죠. 둘째 아들은 아직도 너무 충격이 크다며 어떻게 이런 여자와 결혼을 하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다. 형수님이 정말 생명의 은인이 따로 없다고 말했어요. 저 또한 그런 여자를 며느리로 들이지 않게 해준 큰며느리에게 너무나 고마운 마음이었죠. 그 여자를 며느리로 들일 수 없는 건 물론이고 아직도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큰며느리를 위해서라도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학창시절 큰며느리를 이유 없이 괴롭힌 죄, 뻔뻔한 거짓말로 우리 식구들을 속여 결혼을 하려 한 죄값을 반드시 제대로 치르게 해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처음엔 단순히 그 여자가 지금 일하고 있는 병원의 학교폭력 사실과 전 병원에서 병원장과 불륜이나 직장을 옮긴 것이라는 사실을 폭로해버릴까 했지만 겨우 그 정도로는 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았죠. 그 병원에서 망신을 당하고 잘린다 한들 잠깐이고 다른 병원에 또 금방 들어갈 수 있을 테니까요. 어떻게 해서든 평생 본인의 행동을 후회할 만한 제대로 된 복수를 해주고 싶었고 벼르고 있던 차에 아주 좋은 건수가 생기게 됐습니다. 둘째 아들도 저와 마찬가지로 복수를 단단히 벼르고 있었기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그 여자의 핸드폰에서 정말 충격적인 것들을 발견하게 된 것이에요. 그 여자는 마취한 환자들의 신체 사진을 마음대로 찍어서 본인의 친구들과 공유를 하고 이 환장 가슴이 짝짝이네, 수술을 해봤자 너무 늙어서 아무 소용도 없다, 못생긴 년들이 욕심만 많다며 환자의 신체에 대해 뒷담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본인의 친구들을 병원으로 불러 개인적인 불법 필러 시술 등을 해주고 개인 통장으로 돈을 받기도 했고요. 대화들을 본 순간 둘째 아들은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내역들을 전부 캡처해 본인의 핸드폰으로 옮겼어요. 그 얘기를 전해 듣고 나니 정말 기가 찼습니다.
최악의 인간이라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예상보다 더 바닥인 수준이었어요. 아무리 생명과 큰 연관이 없는 성형외과에서 일하고 있다지만 의사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수칙이 있는 법이잖아요. 어떻게 본인을 믿고 몸을 맡긴 환자들의 사진을 마음대로 찍어 조롱거리로 만들 수가 있는 건지 상식선에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이었고 저희 가족들은 모두 머리를 맞대고 복수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모두 이곳에 쓸 순 없지만 저희는 일단 그 여자가 찍은 사진 속 환자들에게 연락을 취해 피해 사실을 알리고 단체 소송을 돕기로 했어요. 저희가 그 사실을 폭로할 수 있어도 고소는 당사자들이 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큰아들 부부가 변호사라는 건 기억하고 계시겠죠? 당연히 두 사람이 소송을 맡아 진행하기로 했고 이 사건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하기 위해 제 블로그를 이용하기로 했어요. 큰아들 부부의 자문을 받아 최대한 법적으로 문제가 없게 그러면서도 최대한 많은 정보를 담아 폭로글을 제 블로그와 활동하던 카페에 게시했고 하루에도 몇천 명이 방문하는 블로그였기에 제 생각보다 파급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병원에는 항의 전화가 빗발쳤고 불륜 같은 개인사와 더불어 불법 의료 시술과 환자 모욕까지 병원 사람들은 물론이고 글을 읽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증스러운 여자의 실체에 대해 전부 알게 됐어요. 당시 인터넷에서 꽤 화제가 됐었고 뉴스에도 얘기가 나왔었어요. 병원에선 당연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줄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었고 그 여자를 자르고 심각한 병원 이미지 훼손과 계약사항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아침에 본인의 과거를 불특정 다수에게 까발려지고 고소까지 당하게 된 그 여자는 길길이 날뛰었다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둘째 아들은 아무것도 모른 척 당신 그런 여자였냐, 우리 결혼은 없었던 일로 하자 이별을 선언하고 유유히 빠져나왔고요. 둘째 며느리가 될 뻔했던 그 여잔 둘째 아들에게 큰며느리 얘기를 꺼내며 혹시 그 여자가 당신한테 무슨 얘기한 거냐, 어떻게 결혼할 여자 말은 안 믿고 다른 사람 말만 들을 수가 있냐, 당신이 내 뒷조사한 거 아니냐 따지고 들었지만 아들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큰며느리에게 아무 말도 들은 것 없다 시치미를 뚝 떼고 연락을 끊어버렸다고 했어요. 그 폭로글엔 여자의 불륜과 병원에 관련된 일들만 담겨 있었지 학교폭력 얘긴 전혀 없었거든요. 사실 폭로글에 학교폭력 얘기를 담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많았어요. 마음 같아선 그 여자가 했던 악행들을 전부 폭로하고 하나하나 세상에 알리고 싶었지만 걸리는 점이 많았습니다. 가장 신경 쓰였던 건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다름 아닌 저희 큰며느리라는 사실이었어요. 학교폭력에 대한 얘기가 글에 담긴다면 가해자인 그 여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우리 첫째 며느리에게도 혹여나 좋지 않은 영향이 생길까봐 걱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첫째 며느리가 그 여자를 알아봤던 것처럼 그 여자도 첫째 며느리를 알아봤고 타이밍 좋게 이런 폭로글이 터진다면 분명 우리 가족들을 의심하게 될 테니 여러모로 학교폭력 얘기는 담지 않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큰아들 부부 또한 여러모로 따져봤을 때 굳이 밝혀서 좋을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고요. 그 여잔 그렇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길바닥으로 나앉게 됐습니다. 단체 고소와 병원 소송도 진행되고 있었고 인터넷에 떠들썩하게 그 여자에 대한 얘기가 화제가 됐으니 정말 운이 좋아 소송이 끝나고 새로운 병원에 들어가게 된다 하더라도 꼬리가 잡히는 건 금방이었어요. 요즘 네티즌들이 얼마나 예리하고 끈질긴데요. 게다가 다른 일도 아니고 손품 발품 팔아 인터넷을 다 뒤져 정보도 찾고 큰돈 들여 하는 성형수술이잖아요. 저 같아도 큰돈 주고 몸을 맡긴 의사가 제가 마취하고 누워있는 사이에 제 몸을 찍어 남들에게 보여주고 조롱했다면 배신감이 너무 클 것 같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명색이 의사라는 인간이 길바닥 무면허 의원처럼 지인들에게 불법으로 시술을 하고 뒤로 돈까지 받아 먹었으니 솔직히 말해서 의사 자격이 박탈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이니 결과가 어떻게 될런지는 알 수 없지만 저희 가족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그 여자가 적법한 벌을 받길 바라고 있어요. 물론 저도 제 블로그에 특정 인물의 정보가 담긴 폭로글을 올렸으니 법적으로 완전히 아무런 문제가 없기는 힘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폭로글들을 내려야 했지만 변호사 2명의 자문을 받아 올린 글이라 그런지 기껏해야 벌금형 수준이었어요.
그 여잔 저 글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망했는데 겨우 벌금형이라니 말이 안 된다며 길길이 날뛰었다고 하더라고요.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고. 제 글 때문에 인생이 망한 게 아니라 본인의 행동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오게 된 것이란 건 왜 생각을 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수준의 인간이었다면 애초에 그런 짓을 해오지도 않았겠지만요. 큰며느린 본인 때문에 괜히 큰 일에 말려들게 한 것 같다며 우리 가족들에게 몹시 미안해했어요. 전 그런 며느리에게 전혀 그런 생각할 필요 없다며 오히려 네 덕분에 그런 여자를 가족으로 맞아들이지 않게 되어 다행이다 말해줬습니다. 게다가 이 일을 겪으면서 네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던 나쁜 기억들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마주볼 수 있게 되지 않았냐며 조금 늦긴 했지만 이제라도 그 여자를 다시 만난 건 네 마음의 짐을 이렇게 덜어낼 수 있도록 하늘에서 주신 기회일지도 모르겠다고 얘기했어요. 한때나마 믿고 사랑했던 여자의 실체에 충격받고 힘들어했던 둘째도 지금은 마음의 안정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큰며느린 가족들 덕분에 외면해왔던 과거의 상처를 마주하고 그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게 된 것 같다고 해요. 몸은 어른이 되었어도 때때로 마음은 10대 시절의 씁쓸한 교실로 돌아가 지독하고 괴롭고 외로운 시간을 보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어찌나 가슴이 아프던져. 부디 소송이 잘 마무리되어 큰 며느리가 더더욱 편한 마음으로 두 발 뻗고 괴로운 기억에서 벗어나 지낼 수 있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그 일 이후로도 전 꾸준히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있어요. 폭로글이 화제가 되어서인지 전보다 방문자 수도 훨씬 늘었고 광고 제의도 꾸준히 오고 있습니다. 다만 한동안은 광고를 받지 않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제 일상 얘기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얘기들을 적어볼 예정이에요. 어떤 일을 겪으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느낀 바가 참 많았거든요. 그저 제 소소한 일상을 남기던 장소가 어느새 이렇게 성장해 많은 사람들에게 하고픈 얘기를 전달할 수 있는 곳이 됐다니 감개무량할 따름입니다. 앞으로도 블로그를 조금 더 의미 있는 공간으로 가꿔나가고 싶어요. 얘기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블로그에 그렇게 글을 많이 써올렸어도 여전히 글 쓰는 일은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아무쪼록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